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고시 자격증 행정사 행정학 강의를 담당할 김일 선생이에요. 보통 수업 형태를 진행할 때는 OT를 하고 나서 보통 수업의 형태가 입문할 텐데 그거보다도 행사 전반적인 이론을 설명하면서 전반적인 틀을 함께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수업이 짧은 기간 내에 수업 형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교재 전체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파트를 좀 뽑아서 출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할 때 출제 빈출 형태를 A급, B급, C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A급은 출제 빈출 형태가 60%에서 80% 정도, B급은 40에서 60, 그다음에 C급은 20에서 40 정도의 프로테지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무난하게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의 테마는 행정의 본질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챕터 1의 행정의 기초이론 파트의 제1절에 행정의 본질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를 좀 보겠는데, 행정 개념 구분을 좀 해두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개념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출제로는 좀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행정이 무엇인가 개념을 알고 가야 되겠고, 두 번째 그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를 묻는 것들, 유사점과 차이점 묻는 문제, 출제 빈출 B급입니다. 자주 거론되는 파트예요. 자, 그럼 먼저 그 행정의 개념 파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교재는 넓은 의미하고 좁은 의미의 행정 개념이 나왔는데 이제 그걸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을 얘기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은 정부의 활동을 얘기하죠. 정부의 활동. 근데 이 활동은 다시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언급을 해요. 하나는 각종 권력 작용이 있고 또 하나 관리하는 관리 현상,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그럼 제 권력작용을 얘기할 때는 공권력에 근거하여 국민과 국가와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한 것. 그걸 보통 우리 뭐라 그러냐? 이 권력작용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을 우리는 행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법. 근데 현재가 우리가 배우는 것은 행정학이죠. 그 학에서는 이러한 권력작용보다는 이쪽에 관리 현상으로서 행정을 이해합니다. 정부의 활동 가운데 관리 현상. 물론 이제 관리의 대상을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언급을 하는데 정책을 관리하고 그리고 조직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관리하고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쪽에 정책을 관리하는 분야를 연구하는 분야를 보통 우리는 정책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 조직 현상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분야 이걸 보통 우리는 행정 조직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임명하고 사람에 대한 동기부여 능력도 개발하고 하는 사람 관리 분야 이것을 보통 우리는 인사행정론이라고 언급을 하죠. 여러분 정부의 돈을 뭐라 그러죠? 그걸 예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산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활동 분야 이걸 보통 우리는 재무의 행정론이라고 언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정리한 정책, 조직, 인사, 재무 이것이 행정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바디, 핵심 몸통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아마 교재의 목적을 보더라도 기초론 파트에 끝난 다음에 정책론이 거기에 이제 2장 파트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 조직론이 나올 거고 인사행정론 그리고 재무행정 이렇게 형태가 보통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정부의 활동을 행정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행정의 개념 형태를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해놓고 있냐면은 넓은 의미하고 좁은 의미의 행정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넓은 의미의 행정에 대한 개념을 교재에서는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넓은 의미의 행정을 얘기할 때는 정부의 공행정과 기업의 사행정이 모두
포함된 보편적 개념이라고만 나오지 개념을 기술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다가 요 정도는 적어놓으세요. 넓은 의미를 얘기할 때는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인 인간의 행위. 다시 한번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인 인간의 행위를 보통 우리는 넓은 의미의 행정의 개념이라고 언급을 해요. 이 넓은 의미를 보통 광의의 개념이라고도 얘기하죠. 여기서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합리성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의미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전제가 없는 한 합리성을 얘기할 때는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을 합리성이라고 언급을 하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수단을 동원한 협동적인 인간의 행위를 보통 우리는 행정에 대한 넓은 의미, 광의의 개념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좁은 의미를 얘기할 때는 주체가 꼭 나와야 합니다. 누구? 정부 관료제. 그래서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보통 우리는 좁은 의미라고 언급을 하죠. 자, 그러면은 상당히 넓은 의미에 대한 개념 정의를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했죠.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인 인간의 행위를 넓은 행위라고 얘기했는데 이때는 정부의 활동을 공행정의라고 얘기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사행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의미는 정부의 활동, 기업의 활동을 모두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넓은 의미고 좁은 의미 자체를 얘기할 때는 주체가 누가 나왔어요? 정부 관료제. 그래서 이때는 정부 관료제 활동만을 행정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그걸 보통 좁은 의미의 행정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2013년도하고 2020년도에 개념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제가 넓은 의미를 광의, 좁은 의미를 협의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정리할 게 바로 뭐냐? 이번에는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하겠어요. 자, 여기 제가 출제 빈칠 형태가 B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제는 보통 나오는 게 유사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등장을 해왔어요. 근데 자, 우리 또 교재에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 자체를 얘기할 때 차이점을 중심으로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에서 7가지 형태 정도는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주 출제해서 거론되는 파트예요. 자, 이거는 그냥 아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는 기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재에 적어놓으세요. 의협심이 강한 삼가랑 봉수라고 적어놓으세요. 의협심이 강한 삼가랑 봉수. 자, 여기서 의를 얘기할 때는 의사, 결정성 나왔죠. 협은 협동성. 그리고 삼관왕에서 관이 3개예요. 2번에 관료제, 3번에 관리기술, 4번에 관리성 나왔죠. 그리고 봉수 나왔죠. 봉은 봉사성, 수는 1번에 수단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교재에다가 의협심이 강한 삼관왕 봉수라고 적어놓고 이건 아예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행정과 경영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들어가겠고, 자, 이번에 관료제 성격이란 말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처음 행정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관료제라고 하면은 관료가 나오니까 정부의 조직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관료제의 가장 일반적 개념은 위대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것을 일반적 개념의 형태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베버가 파악한 관료제의 개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바로 뭐냐면은 하이라키, 계층제예요. 하이라키, 계층제구죠. 자, 정부란 조직을 얘기할 때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고도의 계층제 조직의 형태를 갖고 있고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장이나 회장을 정점으로 한 고도의 하이라키, 계층제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거 양자의 공통점에 들어간다. 그래서 관료제를 이해할 때는 고도의 계층제로 파악하고 이러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 점에서 유사하겠죠. 또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기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식으로 행정이나 경영 둘 다 사람과 물자나 돈을 관리하죠. 그래서 관리성 나왔고 구성원들의 협동을 강조하고 둘 다 여러분들 봉사를 하죠. 정부의 고객은 누굴까요? 일반 국민이나 시민이죠. 국민이나 시민한테 봉사를 하고 있고 기업의 고객을 얘기할 때는 소비자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통점이고. 자, 의사결정. 의사결정은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의 선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경영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각각의 대안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 양자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다. 자, 이번엔 차이점이 있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한 게 강제력과 여러분들 권력성. 정부의 활동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구성원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권리를 경우에 따라서 제한하기도 하고 의무를 부하기도 하죠. 군대를 갈 때 공권력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강력하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국방의 의무. 그다음에 능력의 측정. 여러분 행정의 목표를 얘기할 때는 뭘까요? 공익의 달성을 목표로 파악하고 있고 기업의 목표를 얘기할 때는 이윤 추구예요. 그럼 공익하고 이윤 추구 가운데 능률 측정이 용이한 것은 공익이에요, 이윤 추구예요? 당연히 이윤 추구죠. 그죠? 기업에서 30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20억의 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능률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공익을 300만 원어치 구현했다? 아니다. 500만 원어치 구현한 것 같아. 이렇게 측정을 하는 수치로 표시하기는 참 어렵겠죠. 그러니까 능률의 측정 유무 양자의 차이점이고 강력한 법적 제약성을 갖고 있는 거 당연히 공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목표와 주체. 행정의 목표는 아까 얘기했죠. 공익의 달성 얘기했고 아까 경영, 기업의 목표를 얘기할 때는 이윤 추구고 주체, 정부하고 기업 차이점이 있죠. 자, 정책 성격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의회와 관련 집단들과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책 성격이 강하냐 약하냐. 정부의 활동은 의회라든가 압력단체라든가 기타 정당과 서로 타협도 하고 흥정을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기업은 의회라든가 정당의 압력을 좀 덜 받죠. 그래서 정책 성격이 강하냐 약하냐 양자의 차이점이 들어갑니다. 자, 평등의 원칙을 얘기할 때는 공행정은 국민의 성별 학력에 차등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간 기업은 고객에 대해서 차별 논리를 적용을 하죠. 쉽게 A란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 1,00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한테 주는 사은품하고 여러분들 100만 원 미만 구입한 고객한테 주는 사은품은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평등의 원칙의 적용 유무 양자의 차이점이 들어갑니다. 자, 독점성이 나왔는데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 정부는 독점하여 공급을 하죠. 국방이나 외교라든가, 그렇죠? 안보라든가 이런 분야는 정부가 독점하여 공급을 합니다. 자, 활동 범위와 영향력. 공행정은 국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활동 범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민간 기업의 형태는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 공개성 나왔죠? 정부의 활동,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자,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기업이 갖고 있는 생존과 관련된 기술을 외부로 공개할 경우에는 기업은 그냥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성의 의무, 양자의 차이점이고 자, 10번에 신분 보장이 나왔어요. 여러분 공무원이 되기 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강력한 신분 보장이죠. 그렇죠? 별다른 여러분들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만 60세까지 신분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65세 그리고 정부에서 2033년까지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한다고 여러분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강력한 신분 보장을 전제하는 것은 정부의 조직입니다. 민간 기업은 그렇지 않죠. 40, 50 본의 아닌 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목표의 다원성이란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우리는 행정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행정 수요라고 얘기하죠. 그럼 정부에서 설정하는 목표를 얘기할 때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목표는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의 목표가 설정되죠. 근데 민간 기업은 목표가 하나밖에 없죠. 이윤 추구.
그래서 목표의 다원성 유무, 양자의 차이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의 비교가 쭉 나오고 있고, 자, 그다음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 있냐면은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했는데, 자,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가 교재에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행정의 개념 정의를 할 때 정치행정 1이다, 정치행정 2이다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들. 그럼 어떨 경우에 행정과 정치 1 하나로 보냐, 속성을. 아니야, 정치행정은 별개야. 그걸 정치행정 2원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정치행정 1원론의 형태로 파악하는 것들, 다시 얘기해서 그 행정을 정치와 동일하게 파악할 경우에는 어떨 경우에 동일하게 파악하냐면, 이쪽에 제가 가장 중요한 용어 키워드를 몇 개를 적어놨어요. 가치 지향성, 정책 결정, 권력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 이걸 보통 우리는 정치행정 1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제가 쉬어가기에 이건 이제 교재에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별도의 방법을 토대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우리 행정학에서는 정치적 성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거 보세요. 정치란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과 국회의 분파 집단들. 자, 거기 나온 게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등이 각자 지향하는 가치. 자, 이때 가치는 바로 뭐다? 바람직스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서로 투쟁도 하고 싸움질하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죠. 자, 근데 그러한 대화나 타협, 투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대화도 하고 투쟁도 하고 싸움도 합니다. 그런 활동. 그리고 각종 정책 결정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정책 결정 파트를 얘기할 때 행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입법 활동이에요. 입법 활동. 여러분 입법 활동은 본질적으로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국회에 소속한 국회의원 보고 우리는 정치한다고 얘기해요? 행정한다고 얘기해요? 정치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입법 활동 자체를 얘기할 때는 본질적으로 정치의 영역이에요. 자, 그러나 1930년대의 공황 이후에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했고 의회가 한계를 노정합니다. 그걸 의회 민주주의 한계 그러는데, 그래서 이를 대신해서 이제 행정부가 강력한 힘을 갖고 여러분들 의회 역할까지 관장을 합니다. 이게 행정부 힘이 큰 국가를 보통 우리는 행정국가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의회 역할까지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행정이 의회가 담당했던 입법 활동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대통령도 각종 입법 활동을 하죠. 대통령이 만든 법규를 뭐라 그래요? 그걸 보통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명령 아시죠? 자, 그리고 각부 장관이 부령 만들죠.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한 대통령이 각종 대통령령, 명령을 제정했고 각 부의 장관들이 부령을 제정했다. 이것도 입법 활동이에요. 그래서 행정의 현상을 이렇게 정책 결정 입법 활동으로 볼 경우에 이때도 행정의 성향을 뭐로 파악한다? 정치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따라 정책 성격에는 가치 판단적 성격, 권력 현상, 정책 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연구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수험을 위한 공부죠.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가치 지향성, 정책 결정, 권력 현상. 특히 정책 결정이라는 단어 꼭 가져가십시오. 이럴 때는 정치행정 1로 파악하고 있고 정치행정 2원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그건 바로 뭐냐. 야, 행정과 정치는 다른 거야. 분리해서 봐야 돼. 그럼 이때 행정은 뭐로 보냐? 기업의 경영활동과 같다고 보고 있어요. 기업의 경영과 같은 거야. 뭐 가치 판단 그런 거 아니야. 기업의 경영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관리 현상으로 파악할 경우. 이때는 행정을 뭐로 파악한다? 정치와 분리돼서 기업의 경영의 속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가치 판단과 대별되는 것을 사실 판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치 지향은 상단에, 사실 현상은 하단에 집어넣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정치행정 1로 파악할 때는 공사행정은 2원론이라 그래요. 이 공사행정은 공행정, 사행정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행정은 바로 뭐냐?
기업의 경영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1 그러면 공사행정 2와 같고 정치와 행정을 다르게 파악할 때는 공행정과 사행정, 기업의 경영은 같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것도 좀 가져가십시오. 이거는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공식과 유사한 거예요. 사회과학은 완벽한 법칙은 존재하지 않으나 자연현상과 유사하게 일련의 법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법칙이라고까지는 얘기하고 하기 힘들겠지만은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꼭 가져가야 할 단어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행정의 개념을 얘기할 때 정책 결정을 중시한다 그러면 정치행정 1로 파악하고 있고, 반면에 여러분들 행정을 관리 현상이나 사실 현상으로 파악할 때는 정치행정 2원론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학자들 쭉 나와 있는데, 자, 학자들을 묻는 경우는 출제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학자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넘겨서 공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학자에 여러분들 매달리지 마시고, 물론 꼭 몇 사람 정도는 가져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에 나오고 있는 학자에 너무 여러분들 집중하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치 행정과의 관계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잠깐 보고 갑시다. 그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 정치행정 2원론에 관한 형태가 쭉 나왔는데 거기 2원론 나왔죠. 그럼 쌍거리 이번에 특징 나온 거 보세요. 정치행정 2원론은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구분하고 행정에 있어서 정치적 기능을 배제한다. 그리고 정책 기능 가로 안에 가치 판단, 정책 결정 기능 나와 있죠. 제가 아까 가치 판단적 성격, 정책 결정 현상, 권력 현상으로 파악할 때 행정을 정치로 파악한다. 이걸 배제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특징에 또 하나 3번 나온 거 보세요. 행정과 경영이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는 공사행정 1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 4번에 행정관리론 나왔죠. 관리론은 정치와 행정은 분명히 구분된다는 정치행정 2원론의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여러분 행정관리사는 말 그대로 행정을 뭘로 파악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사람을 관리하고 물자를 관리하는 현상. 그럼 아까 제가 요 관리 현상으로 파악할 때는 정치행정 2원론 얘기했죠.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2항에 정치행정 1원론을 대표하는 통치 기능설이 나와 있는데, 자, 이 통치 기능설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나온 거 보세요. 행정국가는 정치행정 1원론의 입장에 설명할 수 있다. 제가 30년대 공황 이후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발생했고 이제 행정부의 힘이 세지는 행정국가가 등장했다. 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을 보시면은 행정의 정치적 기능으로서의, 자, 그 다음 나온 거 보세요. 정책 형성 기능 나왔는데 이 정책 형성은 영어로 policy making이란 말이 있어요. 자, policy making. 영어를 번역할 때 정책 형성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거를 정책 결정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형성한다, 정책 결정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책 결정 현상으로 파악할 때는 행정의 시각을 뭐로 파악한다? 정치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얘기했죠. 그걸 이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정책 형성 기능, 정책 결정 기능을 중시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거 봤으면 자, 여러분들 교재에 그 다음 나온 게 또 사회적 자본에 관한 내용이 때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사회적 자본은 사실 1990년대 이후에 새로운 시각으로 등장한 캐피탈 자본의 형태를 얘기하죠. 기존에 인적 자원이다 물적 자원과는 구분되는 또 다른 자본을 얘기하는데 2015년도인가요? 그때 출제 한번 나왔었고 그 이후에도 몇 번 출제해서 반영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 자체는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개념을 암기하지 마세요. 행정학은 개념을 암기하거나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만 읽고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을 나온 거 보세요.
개념. 인적, 물적 자본과 구분되는 이렇게 나왔죠.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인적, 물적 자본과는 구분되는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왔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거 보세요. 자, 그 다음 사회 구성원들이 그 다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조건, 특성을 의미한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성원 간에 서로 협력하는 조건이에요. 협력하는 조건. 자, 그럼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 성원들 간에 협력하는 조건이라 그랬는데 그러한 조건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밑줄 쫙 친 거 보세요. 상호 신뢰, 호혜주의, 친사회적 규범, 협력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자본을 대표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보세요. 상호 신뢰, 그냥 신뢰 상관없어요. 그리고 호혜주의, 호혜적 규범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친사회적 규범, 협력적 네트워크, 연계망을 만드는 것들. 이게 사회적 자본이에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무슨 모임 만들어서 끈끈한 여러분 연대감을 가지 안 가죠? 가죠? 그 밑에 모임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사회적 자본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협력적 연계망, 네트워크도 구성되어 있고 또 끈끈한 연계망은 서로 신뢰하는 신뢰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사회적 자본에 해당된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회적 자본은 여러분들 그 이제 3항에 보시면은 사회적 자본의 특징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왔는데 자, 첫 번째 나온 거 보세요. 이 지금 얘기한 사회적 자본을 얘기할 때는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구성원 간의 호혜적 규범으로 서로 이익을 주는 규범으로 이타주의, 남을 이롭게 하는 것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대가 없는 봉사가 아니다. 자, 그 표현 잘 보세요. 이타주의나 공동체를 위한 대가 없는 봉사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사회적 자본을 얘기할 때는 거시적 차원에서 공공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공공재의 속성을 얘기할 때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임승차란 말이 있고 비경합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신뢰한다고 해서 다른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신뢰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럼 나의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신뢰하고 경합이 돼야 안 돼요. 경합이 안 되죠. 그걸 보통 비경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신뢰하는데 대가를 지불합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이걸 보통 무임승차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비경합성이 있고 또 하나 무임승차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사회적 자본이에요. 그래서 공공재 속성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자본의 교환 관계는 동등한 가치의 등가적 교환이 아니고 그다음 난 거 보세요. 지속적인 교환 과정을 거쳐서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것. 똑같은 가치를 서로 주고받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 이상의 알파가 존재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등한 가치의 등가적 교환이 아니다. 이 표현 꼭 가져가십시오. 똑같은 가치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알파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사회적 자본이다. 그 표현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사회적 자본은 스스로 창출되면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되고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 성격이 내포되어 있죠. 이 말은 지속성의 성격 자체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얘기한 사회적 자본 자체 서로 신뢰하고 서로 공동주식 갖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누구한테나 이익이 되고 단순한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죠. 이걸 보통 우리는 포지티브 썸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서로 신뢰하고 서로 연계망을 맺고 그러한 것을 만들면은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이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의 정보도 함께 나눠 갖고, 그렇죠? 그때 서로 간의 정보를 나눠 간다는 것은 거래 비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거래 비용을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5번에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들어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분의 일반적인 특성 같은 경우에도 꼭 숙지해서 내용 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6번, 7번, 8번, 9번까지 내용 좀 정리해 두시고 대신 이 사회적 자본도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 8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집단 결속력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뭐 때문에? 공동체의 결속, 네트워크망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집단 이기주의 현상, 님비 현상이나 핀피 현상이 등장할 위험성이 있죠. 그러한 단점도 내포되어 있다까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자본에 관한 형태를 파악해봤고, 교재 여러분들 행정의 변천이 나오고 있어요. 행정의 변천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번에 시장 실패, 정부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큰 정부다, 작은 정부다 얘기할 거예요.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강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행정의 본질 파트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개념 정의에서는 넓은 의미하고 좁은 의미를 구분하는 것 꼭 가져가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두 번째 정리할 것이 바로 뭐냐면은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 유사점과 차이점 구분해 두자. 자, 유사점은 어떤 식으로 이루더라? 의협심이 강한 삼관왕 봉수 이렇게 외워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에서 정치행정 1이 있고 2가 있다. 정치행정 1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정책 결정 현상으로 파악할 때는 보통 정치행정 1이라고 말씀드렸고 반면에 행정을 경영과 같이 관리하는 현상으로 파악할 때는 정치행정 2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사회적 자본을 얘기할 때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들 간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인 조건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는 것들, 신뢰하는 것들, 또 호혜적 규범 만드는 것들 이거 모두 다 사회적 자본에 들어간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업 들은 거 교재를 토대로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